예,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저 사진 문성근 씨가 띄웠네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문성근 씨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배우인데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문성근이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 아니겠습니까? 그 소설가 조정래 작가와 함께 그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인데, 그런데 왜 문성근이 문익환과 김일성이 저렇게 마주 앉은 그 손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갖다가 게재할까?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쪽으로도 봐도 납득이 되지가 않고 북쪽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되어 있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대북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저런 사진을 올린 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요, 저 이야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허연준 앵커가 연방제 통일 방안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하죠, 이제. 더 이상 그 북한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북한은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그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남한은 우리 그 동포가 아니다. 적대국이다. 적대국 중에서도 제1적대국이다. 그러니까 왜 남한이 그 동족이 아니고 제1적대국이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남한은 동포가 아니고요, 섬멸의 대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이게 다 제가 어디서 본 거냐면, 윤미향 의원실이 올 1월 24일에 국회에서 종북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김광수라고 하는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거 제가 정리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느냐. 반전에 머무르는 것은 필요가 없다. 지금 인식을 전환해가지고 전쟁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갖다가 했냐면은, 평양 남쪽 관문에 뭐가 있었냐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있었어요. 그거 철거해 버렸거든요. 그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지금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 보면요, 근사하게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그 탑까지 철거해 버릴 정도로. 그 다음에 북한 헌법에 통일이란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문성근이 자신의 아버지인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파한대소한 사진을 올려놨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섬찟한 느낌까지 듭니다. 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임수경 씨 사진도 있나요? 문기현 씨 사진도 있습니까? 예,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1993년도 임수경 씨가 방북했을 때의 사진이죠. 저 때는 김일성과 약간 껴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89년도에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하고,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임수경 씨가 방북을 했죠. 임종석, 지금 한동안 논란이 됐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전대협 3기 의장 시절에 임수경을 북한에 파견했죠. 또 하나의 사진을 볼까요? 문기현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임수경과 문기현 신부가 있죠. 저 시기에 임수경이 방북하기 전에 문기현 신부가 먼저 방북을 했죠. 약 45일간 북한에 있다가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던 사건이었죠. 자,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로 이어져 임수경, 문기현, 임수경으로 이어지는 80년도 말부터 90년대 초반, 그 시기는 바로 구소련이 무너지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 굉장히 위기가 팽배하던 시절이죠. 소련이라는 제국이, 공산 제국이 무너지고 동구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죠. 폴란드, 헝가리. 그 시점에 문익환이 방북을 하고 그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즉 사회주의 제국들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 임수경과 문기현이 방북을 했습니다. 왜 방북을 했을까요? 자, 기존의 사회주의의 굉장한 이제 사회주의는 끝났는가 하고 있을 때 민족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본격적으로 민족을 내세워서 결국은 그것이 북한을 구제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죠. 저 사건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희 그 한참 저 관심을 많이 가지실 때죠. 아니 저 임수경이 저하고 학번이 같잖아요. 예. 임수경, 임종석 다 저 같은 86학번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야 이렇게까지 그 갈 수가 있구나.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섬나라잖아요. 그 위로도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옆과 아래로는 다 바다로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인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가 북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었구나.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저 임수경의 방북이 남한과 북한 양쪽에다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사실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라고 많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세계가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정체와 공산주의의 뭐 민낯이 다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북한에 연연하고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사실은. 예, 제가 저 연도를 착각해서 잘못 얘기를 했네요. 임수경 씨 방북은 93년도가 아니라 89년도, 예, 고호님이 지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93년도 착각한 건 한총련 1기 때 방북했던 인사가 떠올라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임수경 방북은 93년도가 아니라 89년도, 임종석 3기 의장, 현대협 3기 의장도 89년도죠. 제가, 연도를 잘못 알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89년도로 수정합니다. 자,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문성근이 후원회장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진을 올린 것은 저는 여러 각도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근은 89년도 기준으로 35년이 되는 해에 무엇을 기념하고자 했는지 35년이라는 걸 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공천 과정에서 종북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진보당과 사실은 동맹체제를 사실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좌파 시민단체 몫으로 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좌파 시민단체 몫으로 4명을 배정했는데 야권 비례정당에 그중에 진보당 계열이 또 몇 명이 2명인가가 참여하면서 후보로 뽑히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북한 전통적으로 NL 진영 즉 주사파 또 민족주의 진영 내 좌파 민족 진영 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통일 문제를 사실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냐,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간의 정통성 문제에서 중심이 있었는데 이 문성근의 이 사진은 혹시나 민주당과 야권 비례 정당으로 가는 그런 정통성이 사실은 문성근의 사진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그 정통성이 있다. 우리도 사실 적자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위성정당이 크게 2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위성정당이 일단 뭐 그 여권까지 포함하면 3개가 되겠네요. 첫 번째가 그 국민의 미래인가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그 자체로 그냥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지역구에 의석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당이 그 주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나눠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이 새진보연합은 또 세 개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게 모여가지고 새진보연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연합정치시민회의예요. 그런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렇게 네 개의 정치 세력이 그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를 1번부터 아마 20번 정도까지 그 순서를 갖다 매길 건데 그 중에 벌써 7명을 그 공천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1번이 전지혜, 그 다음에 6번이 장진숙, 9번이 전종덕, 12번이 김윤, 15번이 손솔, 17번이 정영희, 20번이 임태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명 중에 이 연합정치시민회의 몫으로 4명, 그 다음에 진보당 몫으로 3명을 갖다가 들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보당은 이렇게 세석을 일단은 뭐 그 노골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지혜라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네. 전지혜가 1번인데 시민사회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혜가 뭘 한 사람이냐면은 결의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의 청년 결의 하나 대표를 갖다가 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진보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종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영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지혜는요 무조건 당선이에요. 1번이니까. 그런데 이제 정영희는 17번이니까 간당간당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영희는 그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몫으로 17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현직은 아니고 전직인데 이렇게 2명은 실질적으로 진보당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보당에서만 요번에 비례대표로 5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뭐 누구를 갖다가 계속 영입했습니까? 뭐 조국, 황운하, 뭐 박은정 검사, 차규근 뭐 본부장 뭐 이런 주로 법조인들 위주로 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니까 그 법조인들하고 많이 알고 또 민정수석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을 그 많이 그 공천할 거라고 전 예상이 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더불어서 만든 그 비례정당이다,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문성근이 조국혁신당 후원회장이면서 저런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심상치 않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 발생하고 있는지 그 드러나기는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쎄한 느낌도 들고요. 좀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인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온 김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한번 넘어가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지혜, 정영희. 예. 좌파 시민단체 몫으로 뽑았던 4명 중에 여성 1위이죠. 그리고 이 전지혜는 전체 순위 중에 1위죠. 비례 순번 1위. 연합정치시민회의 이름으로 뽑았던 인물들이죠. 지금 정혜진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인물은 청년 결의 하나의 대표였죠. 결의 하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성우 씨라는 인물이 이사장이죠. 조성우 씨는 약 40년간 제야 통일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40년이 조금 넘겠군요. 대표적으로 원로급 중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인물이 조성우 씨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실무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범민련 관련된 사업의 상징력 인물을 근래 10몇 년간 이끌어왔던 인물이죠. 뭐 민족회의라든가 전국민족민주연합이랑 여러 제야 좌파단체, 연합단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친북 성향이 아주 강한 인물이죠. 북한을 방문한 것만 해도 아마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 10여 차례 이상이 될 겁니다. 아주 북한에 방북도 많이 했던 인물이죠. 뭐 노무현 때든 문재인 때든 굉장히 많은 시기에 남북교류해서 민간단체가 간다면 대표적으로 조성우 씨가 항상 거의 참여할 정도로 중요했던 인물이죠. 그런 친북 사상에
친북주의 강했던 인물이 결의 하나 이사장인데 그 전지혜 씨가 지금 그 결의 하나 안에 있는 청년 결의 하나의 대표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진보당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진보당 계열의 활동가로 전지혜 씨가 많이 활동을 해왔다. 네네. 그리고 이번 사실 투표 과정에서 진보당 측에서 이 전지혜 씨와 정영희 씨, 지금 앞서 얘기했던 전국 여성농민 송연합 사무총장, 자주통일위원장 이런 걸 맡았다고 한 이 두 인물을 사실은 진보당 측에서 밀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진보당 측에서 밀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지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건축학으로 이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기대 다닐 때 이게 뭐 학생회장인지 총학생회장인지 부총학생회장인지 어쨌든 그 학생회의 고위 간부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운동본부라고 있었는데 거기 중앙위원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 하나의 그 하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청년 결의 하나의 대표를 갖다가 하고, 지금은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운영위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혜가 이제 시민사회, 연합정치 시민사회에서 자기가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결의 하나와 관련된 그 종북과 관련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아니 나는 대학교 다닐 때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운동본부 이런 역할을 갖다가 했고 청년으로서 그 다음에 금융정의연대 관련된 활동을 갖다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몫으로 내가 그 응모를 갖다 한다. 그런데 그 시민사회 몫으로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 1등을 한 거예요. 여성 2등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정영희 씨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전지혜가 2022년 8월 26일에 뭘 했냐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지지율이 바닥인 윤 정권이 전쟁 연습의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 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이러한 그 집회를 갖다가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 말에 2023년 11월 14일에 유엔사 해체 주장을 갖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군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하고 그 다음에 중공 인민군, 그러니까 인민의용군, 정규군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중공군이 미군하고 연합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한국전에 참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팽덕회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한 유엔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직 그 종전이 아니고 정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전의 당사자가 유엔사니까. 그런데 이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데 왜 유엔사를 왜 해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 규탄 성명까지 이렇게 쭉 발표해가지고 제가 그 규탄 성명까지도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유엔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한국전쟁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누가 일으켰는가? 저 뉘앙스로 보면요. 미군이 일으킨 거예요. 미군이. 네. 왜냐하면 그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하려고 유엔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상과 저런 그 운동을 갖다 했던 사람을 민주당이 숙주 삼아가지고, 민주당이 숙주가 되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뭔가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동맹을 이간질하는 최선봉으로 저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진짜로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진짜 어쨌든 그냥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마침 전지의 얘기, 결의 하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살펴보죠.
전제가 소속된 이 결의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결의하나는 결의하나에 소속된 그런 단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결의하나의 과거에 북한의 대남 기구인 민화협에서 2019년이죠. 민화협에서 북한의 어떤 기구죠. 통일전선 기구이죠. 민화협에서 신년 인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년 메시지에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북측 민화 민족화해협의회 2019년 새 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신년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통일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부응하여 통일조국의 주역인 새세대 청년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에서 귀분부와 언제나 어깨에 곁고 나갈 것이다. 북한에서 이 단체 함께 우리 함께 동지니까 어깨를 같이 하고 나가자. 북한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한 단체이고 조직이었으면 신년 메시지로 2019년에 민화협에서 보냈을 정도일까요? 이런 정도이면 사실상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북한의 지시에 따르는, 북한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종북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긴장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김정은이 경고를 보냈거든요. 김정은이 작년 말 올 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 남쪽 진보 역량들에 대한 실망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든 데가 어디냐면은 범민련, 그 다음에 6.15 이런 쪽의 남측위원회, 그 다음에 진보 정당, 기타 통일 전선 조직 이런 데다가 김정은이 난 굉장히 실망했다. 그다음에 경고한다. 똑바로 해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은 그 범민련 6.15 이런 데는 남측 위원회가 있고 북측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북한에서는 그 범민련 북측위 6.15 북측위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범민련 남측위가 자진 해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남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이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가 도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 제 생각에는요. 이게 국회 진입으로 전략이 바뀐 것이 아닌가. 지금은 국회 밖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시위하고 성명서 내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느니 저 쓸데없는 무슨 누구 이런 윤미향 누구 이런 그런 쓸데없는 그 국회의원들 다 빼버리고 전지에 누구 이렇게 똑바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국회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다시 처음에 시작됐던 주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조국혁신당 후원회장 문성근이 김일성과 문익환 목사가 손잡고 1989년도에 함께 밀약을 했던 그 장면의 사진, 환하게 웃는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웃었을까요? 그 사진 한번 계속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무엇이 환하게 저렇게 웃음을 주게 했을까요? 김일성이 아주 북한 외외 지역에서 북한의 가장 나름대로 좀 북한 측에서 높게 평가했던 인물들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문익환 목사가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범민련 고문 중에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범민련 고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문익환 목사가 그중 하나의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정말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죠. 해외에서는 누가 있냐고요? 해외에는 윤희상이 있었죠. 송도율이 있었죠. 특히나 윤희상과 송도율은 독일을 거점으로 해서 북한의 조직, 북한 공작원과 함께 사실은 북한의 조직들을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북한에 포섭됐던 인물들이죠. 이 문익환과 윤희상은 당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북한과 연을 맺고 끈을 맺고
이 대한민국에서 남북 해외까지 하나로 엮는 그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은 남측 본부가 있고 북측 본부가 있고 해외 본부가 있습니다. 각각이 그렇게 삼각으로 체제를 한동안 맺었었죠. 물론 작년 올해 이후에 김정은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 장면의 하나가 상징적 장면이 저 김일성과 문익환이 손을 맺고 연방제를 합의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다시 조금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이 지금 어떤 소식을 좀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003년도에 노무현의 특사 자격으로 해서 문성근 씨가 비밀리에 방북을 했다는 소식이 이전에 알려졌었죠. 네네. 예. 당시에 문성근이 북한에 노무현 특사니까 뭐 비밀 특사로 간 것이죠.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위층이 하나였던 대남비서 김용순 대남비서를 만났죠. 문성근이 노무현 친서를 김용순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노무현 친서를 전달했죠. 그리고 김정일을 만났고 김용순과 이야기를 나눴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 비밀 방북이 있었다는 것, 노무현 친서가 전달됐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부 공개됐죠.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운명이라고 한 책을 썼잖아요. 문재인의 운명. 거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도 하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3명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3년 가을에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에 다녀왔다. 그 다음에 왜 북한에 갔느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북한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문성근 씨를 갖다 꼭 집었을까? 문성근 씨가 누구 아들입니까? 문익환 목사 아들이잖아요.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고향이 북쪽에 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만났으니까 그 아들이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만나는 거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뭔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도 그 인터뷰에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문성근이 평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대요. 하루 이틀 머무른 게 아니고 수일간 머무르면서 김용순을 만났다. 김용순이 누굽니까? 대남 비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싫어하는 비서를 갖다가 만난 거예요. 그 비서를 만났는데 그 김용순 비서가 문성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노무현 대통령 뜻 잘 받아들였고 친서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잘 전달했다. 이렇게 그 이종석이 아니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야기했으니까 문성근 씨가 북한에 갔다 온 거는 2003년 가을에 북한에 갔다 와서 그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확실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그 문성근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뭐 여기 나온 얘기만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 문재인의 자서전에 즉 문재인의 운명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정상회담을 추진하러 간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그걸 뭘 이해시켜야 되는지 이게 일단 의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은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노무현도 북한의 핵은 없다. 그건 마치 미국에서 조작한 것처럼 얘기했다. 뭐 또는 북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부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꼬였을까요? 노무현의 진정성.
추론해 보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북한은 세습적이고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그 3명의 대통령 때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가 DJ, 두 번째가 노무현, 세 번째가 문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김정일만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을 만났는데 예컨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DJ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당시에 DJ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대통령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정일은 수십 년 동안 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건 언제냐? 2007년도예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위상이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임기 5년밖에 안 되고 이번에 대통령 된 지 그때쯤이면 한 4, 5년 지났을 때였겠죠. 2007년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나는 벌써 수십 년 동안 후계자 수업도 받고 넘버원으로 그렇게 쭉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 해주지, 옛날 같으면 진짜 상대도 안 한다 이랬을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의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만나야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핵도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994년도에 문익환 목사가 사망을 했죠. 당시의 사망에 관해서도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낮에 점심을 먹었는데 그게 목에 걸려서 채기가 있었고 그 다음날 죽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1994년 문익환 목사가 사망한 이후에 문성근 씨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정치 일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전에 특히 피치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어떤 정치 일선에 아주 이제 피크를 쳤죠. 그 이후로 문성근의 어떤 정치 활동이 좀 본격화되는데, 당시에 이제 문익환 목사의 명성을 팔아서 정치를 한다, 이런 비난을 문성근 씨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집권 전후에서 명계남 씨와 함께, 명계남 씨는 바다 이야기 의혹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또 배우 명계남 씨와 함께 밀란군을 만들게 됐죠. 100만의 밀란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노무현 노사모라고 그러죠. 노사모를 이끄는 역할도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이 문성근을 후원회장으로 사실은 이제 영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 영화의 부흥기를 연 문화예술인이자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온 영화배우 문성근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 이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네. 활동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한 것도 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데 또 느닷없이 저런 사진을 갖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문성근 씨가 혹시 이렇게 또 비례대표 또 받는 거 아닌가? 일단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타겟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진보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최병천 소장이 이야기하던데, 제가 진보층은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1번 친문, 2번 친명, 3번 호남,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진보층, 우리나라 좌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제 친명과 친문은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그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친문은 그 호남은 어디에 붙는가? 제 생각에는 친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친명당이에요. 명주당이고 친명당이기 때문에 친문들이 다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학살된 친문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냐? 호남 출신들이잖아요. 뭐 홍영표, 뭐 누구, 임종석, 뭐 누구, 뭐 박용진,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 중에서 그 이재명과는 좀 그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재명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넘어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후원 회장이니까 뭐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국혁신당의 얼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조국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조국을 배후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조종하는 사람들 중에 그 문성근이 들어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사실은 조국혁신당 문성근 이야기를 시작으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40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다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문제에서 민주당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 체제를 발족을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런 3두 체제를 갖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여러 명, 한 뭐 8명 이렇게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선대위에 지금 뭐 이 일부 언론에서는 메머드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은 이 선대위가 어떤 선대위냐 하는 것이죠. 뭐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3두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그런데 이게 과연 3두 체제라고 하면 3명이 그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3두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할 것인가. 첫 번째, 이해찬 전 대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이나 이제 나이도 이제 상당히 있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 지지도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공고한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찬, 김부겸 이 두 사람은 결국은 그냥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혼자 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탄용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천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어제 박용진도 떨어지고 어제 김동아 변호사도 공천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 전해철이냐 뭐 그 다음에 누구였죠? 전해철 의원이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 그런 정도만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김부겸, 이해찬 이런 사람들을 얼굴 마담으로 그냥 모셔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탄용 선대위다, 위장용 선대위다, 뭐 이런 이제 성격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해찬은 건강 문제로 해서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냥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고 김부겸 씨도 실제 뭐 지지 기반도 정치적 기반도 없는 조건에서 큰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방탄용 형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런 답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게 이제 사실은 앞에 생략된 것이지만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기존 당의 기조나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내겠다고 요구했다. 기조나 입장,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공천이 다 끝났는데 뭐 할 게 뭐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면 29일 남지 않았습니까? 29일 동안에 뭘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진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그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뜻밖의 굉장히 그 호응을 갖다가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야당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한 달 남겨놓은 그 진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목할 것은 조국 혁신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이왕에 이제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임종석 전 실장께 임종석 실장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렸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줬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실제 임종석을 선대위원장으로 좀 앉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이것도 하나의 제스처입니까? 아니 뭐 자리 하나 줄 수 있지. 자리 하나 정도는 별 의미가 없어서 자리 하나 주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그냥 찍으러 앉아 있어라 뭐 사무실 하나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뭐 받으나 마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어차피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에 여러 가지 차라리 처음부터 이재명한테 충성 맹세를 갖다가 하고 내가 송파갑에 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랬으면 차라리 뭐라도 할 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개기는 척하다가 결국은 꼬랑지 내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쪽으로 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백의종군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백의종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지 간에 임종석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공천 관련된 소식 중에 사람들이 조금 놀란 건 박용진 의원이 결국은 비명식 행사한 게 좀 논란이 될 만한 거리였죠. 네네. 어제 사실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서울 강북을에서 경선을 했는데 이 박용진 의원이 결국은 경선에서 패한 꼴이 됐습니다. 경선에서 패한 거죠, 뭐. 그런데 그 하위 10%니까 30% 감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박용진이 60%를 얻어도 42%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6, 3, 18, 60에서 18을 빼면은 그 42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용진이 60을 얻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40을 정봉주가 얻은 게 되니까 42대 40으로 60%를 갖다가 얻으면 그러면은 이제 박용진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58%만 얻어도 박용진이 져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까지 얻으면은 박용진이 승리를 갖다가 할 수 있었을 텐데 59% 어떻게 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3파전이었잖아요. 박용진, 정봉주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가 그 경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 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누구를 지지를 했느냐?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를 지지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그 박용진 의원도 그렇지만은 이승훈 변호사도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 출신인 이승훈 변호사가 내가 떨어졌지만 호남이니까 뭐 박용진 의원을 갖다 지지한다. 그랬으면 혹시 몰랐겠는데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가 박용진도 아니고 정봉주를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보나마나 그냥 뻔한 것이었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래도 박용진의 처지가 임종석보다는 훨씬 낫다. 어쨌든 본인은 뭐 꿋꿋하게 이제 경선에 임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또 하나의 공천이 사실은 조금 알려졌죠. 대장동 변호사 또 한 명이 공천을 확정을 지었네요. 서대문 갑입니다. 현역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죠.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빈자리였죠. 여러 인물들이 거기에 갔죠.
찐명 경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중에 이 지역을 청년 선거 전략구 또는 청년 전략 선거구 이런 것으로 지적을 했죠. 일반 선거구가 아니라 청년 전략 선거구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가 결국은 확정이 됐네요. 이 김동화 변호사도 정진상 변호를 했던 인물이죠.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지금 공천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대장동 변호사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컨대 최종 경선으로 3명이 들어갔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2명에다가 성치훈까지 해가지고 3명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안규백 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치훈이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서 성친을 뺀 게 아니고 문제 제기가 있어서 뺐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느냐? 뭐 그 안희정 그 전 지사 관련해가지고 2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성치훈 그 씨가 어떤 일을 갖다가 했냐?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2차 가해였다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빼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컨대 그 허현준 앵커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제가 그냥 뜬금없이 허현준 앵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기만 하면 빠져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걸 갖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성치훈이라고 한 사람이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2사람 가지고 경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결정을 갖다가 후보로 결정이 돼야지 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성치훈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김동화가 메꾸고 그 다음에 결국은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 라운드를 갖다 돌려봤을 때에는 김동화가 4등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4등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3등으로 올리더니 그러더니 이제 1등을 만들어준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사람을 동메달 그 안에 집어넣더니 아예 그 메달의 색깔을 동메달에서 금메달로 바꿔가지고 후보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그 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그 당 안에서 저런 일들을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전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서대문 갑의 공천 과정이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파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네요. 근데 이번에 박균택, 양분함 여러 사람들이 사실 대장동 변호사가 되긴 했어요. 네네. 역시 비명 행사 중에 오히려 친명 행제 중에 핵심은 대장동 변호사이거나 당 지도부이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요. 네. 사건을 잘 맡아야 돼요. 사건을 잘 맡으면 뭐 배지도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박균택 변호사가 옛날에 이제 검사할 때는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박균택 변호사가 그 뭐 검사장 되고 그럴 때 박균택 변호사가 검사장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됐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정권에서 검찰국장하고 뭐 이렇게 요직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예 박균택 정도면 충분히 저럴 수 있지 저 자리에 올라갈 만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제가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박균택 변호사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그러면은 95학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때 지금 10년 늦게 태어나서 10년 늦게 검사가 됐으면은 과연 이재명 그 피의자 이재명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감쌀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조국혁신당 문성근이 김일성과 문익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찍은 1989년도 사진, 35년 전의 사진을 왜 올렸는지. 단순히 35년이었을까요? 지금 전국에서 문성근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친노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다. 상당히 노련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왜 이 사진을 띄웠을까요? 그 문제를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최근 북한에 김정은이 선포한 이제 우리에게는 민족도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것까지도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